네, 반갑습니다. 나니아로 떠나는 여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조카 3장,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는 숲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모임 흐름 이렇게 진행이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5단계, 마지막으로 보너스 트랙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순서를 또 머릿속에 잘 익혀두시면 따라오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단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는 간단하죠. 다시 이야기하기입니다. 3장 내용을 아이들과 나누시는 분들은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고요. 1장과 2장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샬롬 메이슨이 이렇게 말했죠. 학습, 기억, 평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문을 4개를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란색 반지를 끼고 디고리가 어딘가로 가고 2장이 끝나죠. 자, 이제 그 디고리가 어딘가에 도착을 하는데 어디에 도착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앤드루가 말한 노란색 반지와 초록색 반지의 효력과 디고리와 폴리가 실제 알게 된 효력이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디고리의 호기심이 나타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기심은 4장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특별히 디고리의 호기심에 초점을 둬서 그 호기심이 만든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양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디고리의 호기심과 짝을 이루는 폴리의 신중함, 이 신중함이 나타나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이 혼자 있거나 신중함이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일들이 더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고리의 호기심과 폴리의 신중함이 짝을 이루어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고리가 노란색 반지를 끼고 도착한 곳은 어디였나요? 자, 먼저 2장 내용은 노란색 반지를 만지고 갑자기 사라진 폴리를 구하기 위해서 디고리가 용기를 가지고 아픈 엄마를 뒤로 한 채 초록색 반지를 2개를 넣고 가죠. 여러분이 만약에 디골이었다라면 아픈 엄마를 뒤로 하고 폴리를 구하러 갔을 것 같나요? 저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고리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구하러 갑니다. 엄마를 뒤로 하고. 제가 이제 용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 용기는 C.S. 루이스가 가장 훌륭한 덕목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덕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용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가 가서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고요한 숲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요한 숲에 대한 그림인데요. 폴린 베인지가 그린 그림이죠. 이곳에 도착했더니 우물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분명히 묘사되어 있죠. 수십 개나 되는 연못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여자아이가 누구죠? 폴리죠. 그런데 아직 디고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아이가 폴리인지를 몰랐어요. 이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분위기가 느껴질 텐데요. 한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그리고 앤드루 외삼촌이 보냈던 실험 대상으로 보냈던 기니피그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곳은 앤드루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우물이 수십 개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루는 딱 하나의 세계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우물이 수십 개나 있었던 거니까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딱 하나의 세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외에 수십 개의 세상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3장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디고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이, 망할 놈의 앤드류 외삼촌. 외삼촌은 다른 세계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왜요? 한 번도 제 발로 와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딱 하나의 다른 세계만 말했을 뿐이야. 사실 여기에 이제 C.S. 루이스의 세계관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리고 이 당시 영국 교육은 딱 하나의 세계만 있다라고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루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개나 되는 연못이 있는 숲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린 그림을 제가 리서치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것은 강의를 듣는 이제 잘 아는 전도사님께서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일본에 가면 이런 곳이 있대요. 참 신기하죠. 수십 개나 되는 연못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숲이 있대요. 아마도 루이스가 이런 곳을 가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를 한 거겠죠. 그리고 슬로바키아에 가면 또 이런 곳이 있다고 해요. 예쁘죠? 자, 이런 연못을 통해서 루이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세계의 광대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단 하나의 세계만 있지 않음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은 이제 루이스가 여기 이 이야기에 이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때 말했던 것처럼 C.S. 루이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무신론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접했던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이 신화의 영향과 지인들, 잉클링기라는 그 모임에서 만났던 지인들의 영향으로,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C.S. 루이스가 돌아섭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데에는 영국 교육에서 가르치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 뭐 일종의 실증주의, 이성주의,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상상력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상상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이런 어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세계관에 갇혀 있었겠죠. 하지만 어렸을 때 접했던 이런 영향으로 받았던 그 상상력이 그의 회심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아이들이 이 3장 내용을 읽고 내가 서 있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 우리의 유한한 생각에 다 담을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느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설명을 막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얘야, 이런 세계가 있잖아. 천국이 있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이야기에 젖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실제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할 때 다른 세계를 받아들이기 쉽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교육, 그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한 어떤 그런 세계관을 담아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공적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가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다운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젖어든 채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신비주의, 신비적이라고 했는데요.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실 그것은 신비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신비적인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나치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적입니다. 이즘이 아니죠. 뭐 주의를 주의하라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의로서의 신비가 아니라 신비적으로서의 신비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 3장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겠죠. 나눔 질문 이렇게 적어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나요? 아이들과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루이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무신론자로 이제 돌아서는데요. 특별히 가정교사였던 커크 패트릭 교수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물론 이 루이스는 패트릭 교수를 존경해요. 존경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의 무신론적인 이성주의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돌아서요. 여기서 말하는 유신론은 범신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유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적 유신론인 거죠. 이 범신론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보시죠. All is 소문자 가십니다.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범신론은 All is God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무신론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잉클링즈, C.S. 루이스가 함께 펍에서 모였던 이 안에 이제 톨킨이 들어가 있죠. 톨킨을 위시로 한 이런 잉클링즈 모임의 도움을 통해서 회심을 합니다. 물론 이 여기서 결국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겠지만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 여기서 말하는 유신론은 이제 범신론 쪽 유신론인 거죠.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유일신적 유신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린 시절 접한 신화의 영향으로 C.S. 루이스 안에는 물론 무신론자였을 때에도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일종의 도움을 줬던 게 상상력인데 이 상상력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결국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상상력.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마법사의 조카를 읽고 상상력들이 막 발휘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일하심으로써 이들의 상상력이 세례를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학교 교육은 상상력을 어떻게 보면 저해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상상력이 심어져서 결국에는 그 상상력이 세례를 받아서 루이스처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루이스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화창했다. 나도 모르게 동물원으로 향했다. 그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원에 들어섰을 때 어느새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상상력이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나니아를 통해서 상상력의 나래를 펴고 나아가서 그 상상력이 세례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반지를 끼고 도착한 곳 이 부분에서 나니아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문학비평가 프랜시스 스탠포드는 사자와 마녀 5장에 대한 그의 초기 입문서를 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들이 존재한다는 구상이 마음에 들었다. 5장 뒷벽처럼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장소에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문이 존재하는 방식을 좋아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신에게 이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나니아 연대기의 장점입니다. 요즘 그 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가 발을 딛는 세상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55페이지에 가면 초록색 반지를 끼고 다른 연못으로 뛰어들 때 이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이렇게 맨 처음 캄캄한 하늘에 밝은 빛이 떠다니고 있었다. 디골이는 언제나 그 빛은 별빛이며 아주 가까이서 목성을 분명히 보았다고 맹세했다. 목성의 위성들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세상에 또 나타난 거죠. 다른 세상과 또 지금의 세상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문을 통해서 여기서는 마법사의 조과에서는 연못이 문인 거죠. 사자마녀 옷장에서는 옷장이 문인 거고 그런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노란 반지와 초록 반지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상시키고요. 나아가서 웜홀과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블랙홀과 화이트홀과 웜홀이 나오는가? 다음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판타지에는 모든 사람이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홀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복도, 통행로, 웜홀이 있어서 그 세계와 연결시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시켜 주는 곳이 바로 웜홀이잖아요. 근데 C.S. 루이스는
웜홀에 해당하는 것을 그 자신만의 용어로 틈새라고 불렀습니다. 틈새라고. 캐스피안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는 두 세계 사이에 수많은 틈새가 있었지. 아슬란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었어. 틈새, 연못, 옷장, 그런 틈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상,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블랙홀과 화이트홀과 웜홀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뭐 이런 좀 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죠. 어, 아까 살펴봤던 나니아에서 만난 하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나니아에는 많은 틈새가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한 틈새들이 있죠. 그림도 있습니다.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 틈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전환점마다 불현듯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우리의 생각보다 큰 창조 세계,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틈새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 물론 그 초월적 하나님이 이 땅에 내재해 계시죠. 근데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초월과 내재를 함께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불현듯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나만의 틈새가 있지 않나요? 한번 그 틈새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앤드루가 알고 있던 반지의 효력과 실제 효력이 다르죠. 앤드루는 노란 반지는 다른 세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다른 세계로 가도록 하고, 초록 반지는 그 세계에서 우리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반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자,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반지는 모두 이 숲에 나오는 것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원료는 원래 있던 자리인 중간 장소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반지는 원래 자리를 벗어나려는 성질, 그리고 노란 반지는요, 또 다른 그와 반대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약간 이 화이트홀과 블랙홀과 관련된 개념들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앤드루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디고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디고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가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몰랐다라고 하고, 또 루이스는 또 이렇게 소설에서 언급합니다. 대부분 마법사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호기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 디고리는요, 호기심 대왕이에요. 정말 호기심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종을 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 금종을 침으로써 악을 들어오게 하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집 첫째 딸이 생각이 나는데, 저희는 딸이 둘인데 첫째는 정말 호기심이 많고요. 둘째는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디고리가 많이 오버랩이 됐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디고리와 폴리가 초록 반지를 끼면 집으로 돌아갈 줄 알고 반지를 끼고 연못으로 갔지만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반지의 실제 효력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아, 노란색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자,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초록색 반지만 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순간 호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어떤 호기심입니까? 오호라, 다른 연못들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잖아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나온 그 연못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한동안 디고리와 폴리가 승강이를 벌입니다. 그 둘은 초록색 반지를 끼고 서로 손을 맞잡고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신호를 보내서 초록색 반지를 빼고 노란색 반지를 끼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호기심 발동하면서 일종의 이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외삼촌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순간 반지를 바꿔 껴서 다시 숲으로 오면서 여기저기를 이제 탐험하고 싶었던 거죠. 대단한 호기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나요? 예, 신중하고 어떤 안정을 택하는 사람은 빨리 그냥 다른 데 탐험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디고리는 다릅니다. 지금 집에서는 아픈 엄마가 디고리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게 맞아 보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디고리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조언했을 것 같나요? 여기서 이제 성격이 나오죠. 자, 이 호기심, 이 지나친 호기심, 지나쳐 보이는 호기심에 대해서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고리는 매사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수가 되었다. 디고리는 유명한 교수가 되어 다른 책에 등장한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보이는 디고리의 호기심은 건전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호기심도 있어요. 실제로 디고리가 또 이 호기심을 잘못 발동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앤드루의 호기심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옵니다. 다음 장에서 위험한 호기심에 관해 살펴보고 오늘 이 건전한 호기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호기심에 대해서 션샤인 지식 노트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 질문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호기심 때문에 생긴 좋은 일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면에 방점이 있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생긴 좋은 일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와 짝을 이루는 이번에 폴리의 신중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숲이 중간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디고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굳이 우리가 나온 그 연못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이 호기심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숲을 탐험하려던 차에 폴리가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제 폴리가 디고리를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이 연못에다 표시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수십 개나 연못이 있잖아요. 표시를 안 해놓으면 지금 내가 이 연못에 들어갔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 번 갔던 곳에 표시를 해놓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연못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못 찾아낼 수 있잖아요. 왜요? 너무 많으니까. 이때 폴리가 신중함을 발동해서 연못에다 표시해 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고리의 지나친 호기심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폴리의 신중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고리와 폴리는 성격이 정말 달라요. 한쪽은 호기심이 많아 때로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다른 한쪽은 신중하여 디고리같이 모험하는 일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향에 달려서 티격태격 하잖아요. 아까도 이 관련된 내용이 묘사가 됐죠. 하지만 둘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모험을 하고 조금씩 자라갑니다. 실수하고 서로 싸우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가요. 점점 보완하면서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 같은 팀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어 친구들과 같이 어떤 뭐랄까요? 임무를 완수해 갈 때 부딪힐 때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나와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그 다름은 때로는 멋진 조화로움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단점과 상대의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골 입장에서는 호기심이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폴리 역시 신중함이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단점과 상대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조화롭게 더 나아가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고리가 더 오라, 폴리가 더 오라 이것이 아니라 서로 장단점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 뭉쳐져서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나눈 질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나요? 모두 있을 겁니다. 그 다름이 오히려 아름답게 승화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너무 다른 친구, 그 친구와 어울릴 때 생기는 어려움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 내용이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 내용과 이제 성경의 내용을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한번 찾아봤고요. 자,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나니아. 오늘은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믿음, 상상력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기독교라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독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지성인 중에서도 이 문을 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상관없이 이것은 뭔가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자, 이성이 있어야 넘을 수 있을까? 감성적으로 반응해야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문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특별히 문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자마녀 5장에서 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인 나니아에 갔다 온 루시가 이런 말을 해요. 모두 진짜야. 다른 세계가 있어. 옷장 안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루시가 이제 결국 그렇게 나니아에 다녀오고 나서 어, 오빠와 언니에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무도 루시의 말을 믿어두지 않고 바로 위에 있는 오빠인 에드먼드는 루시에게 너 돌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니안데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루시는 거짓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할 줄 모르는 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루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죠. 루시는 진짜 다른 세계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남매들은 이 루시를 거짓말쟁이로 몰죠. 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오빠, 큰오빠 피터와 언니 수잔이 걱정이 되어서 상담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디고리 커크 교수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커크 교수는 교수예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호기심 많은 디고리가 결국 교수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디고리 커크 교수는 어렸을 때 나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자기는 갔다 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피터와 수잔이 와서 상담을 하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자, 교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수가 들어와요 합니다.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는. 교수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존댓말을 써서, 물론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겠지만, 뉘앙스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들어와요 하고는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의자를 내준 뒤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일어납니다. 아이를 웰컴하는 거죠. 그냥 보통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들어와 하는데 일어나서 의자를 내준 뒤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양 손가락 끝을 맞댄 채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보통 교수면 어떻게든 중간에 막 끼어들고 경청 안 하고 막 얘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는 경청을 너무 잘하는 멋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끼어들지 않고 그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들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교수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교수는 목총을 가다듬고 아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너희는 루시 얘기가 사실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지? 어머, 그건 수잔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른은 당연히 그 루시 틀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진지하게 루시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아라고 질문하니까 놀라는 거죠. 늘 정직하던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세우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란 말을. 교수처럼 나이 든 어른이 그렇게 말해대라고는 전혀 짐작도 못했기 때문에 피터와 수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어서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리. 왜 요즘 학교에서는 논리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 일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루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을 얘기하고 있거나
그렇죠. 근데 너희는 그 애가 루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과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 애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수자는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표정은 자기들을 놀리는 게 아니에요. 당황을 한 거죠. 수자는 이렇게 말해요. 1 분도 채 안 됐는데 마치 몇 시간이나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니까 수자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께선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기저기 어디에나 바로 코앞에서도요?" 교수는 안경을 벗어서 닦으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군." 사실 음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니까 사실 어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요. 어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교육은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다원주의 사회에서 학교로 하여금 어떤 초월적 세상에서 가르치도록 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보면 나니아 연대기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루이스가 디고리 교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을 좀 유념해서 이렇게 어 곱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수자는 이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이 당시 학교 교육에 영향을 받았겠죠. 학교 속 세계관을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문화 속 세계관은 미디어 속 세계관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이 시대의 종교 속 세계관이 뉴에이지라면 학교 속에서는 모더니즘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 자연스럽게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데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라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성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해요, 도구로서. 하지만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별하는 이성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모더니즘의 대표적 세계관은 과학주의인데 자, 그럼 과학주의란 뭔가? 사실 과학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주의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과학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볼 텐데요. 참고로 수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쓴 편지에 보면 마지막 전투에서는 피터가 나니아로 돌아가지만 수자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읽은 두 권에 보면 수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든 너무도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안타깝게도 수자는 나니아를 잊어버린다. 이 수잔 안에 있었던 어떤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이성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너무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 그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안에 이제 루이스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과학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 왈시와 미들턴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기독교 세계관의 초창기 책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보면 과학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주의란 인간의 이성, 특히 과학적 방법이라는 형태로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망라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학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읽게 될까요?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도 진리다. 일반 은총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이 안에 일반 계시적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좀 아이들이라면 좀 용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이것은 넘어가도 돼요. 다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과학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학주의, 이성주의라면 우리 기독교는 과학도 진리라고 합니다. 과학도. 그러나 그 과학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다른 겁니다. 과학만 진리라고 말하는 어떤 학교 속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이 무조건 틀렸다. 과학은 문제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어떤 하나님이 심어 놓은 진리가 있는데 더 큰 게 있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과학주의, 이 주의를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이 된 신화라는 루이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옷장 속 세계를 믿지 못하는 피터와 수잔은 이 당시 학교 교육 때문에 신화는 그냥 신화, 허구로 그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약간 형용 모순 같아 보이는 표현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허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또 초월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된 신화라는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너머의 세계가 팩트라는 것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창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궁금증들은 조금 좀 별개로 나중에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길까 봐 참고로 적어 놓은 겁니다. 사실이 된 신화라는 내용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루이스의 책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문장인데요. 한번 강의안을 보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이기도 한 신화입니다. 사실 저는 나니아 연대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신화인데, 그러니까 허구로서의 신화가 아니라 초월적, 우리 세계 너머의 굉장히 큰 세상이기 때문에 신화인데,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화에 부여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미 사실이 되어버린 그 신화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상상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 상상력이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적어봤거든요. 신화가 사실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참고 자료로 덧붙여 봤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설명을 하기보다는 책 내용을 통해서 넓은 세상, 틈새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가 상상력을 통해서 그 상상력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코치예요. 코치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잖아요. 그 FT라고 하잖아요. FT. 코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지막 적용 및 실천입니다. 하자마녀 5장의 빈방으로 돌아가다 부분에 보면 디고리와 피터와 수잔의 대화 장면이 있거든요. 오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읽어주시고 다른 세계 갔던 디고리가 노인이 되어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성향과 성격이 다른 친구를 떠올리면서 그 친구의 장점을 적어보기. 그러니까 디고리의 호기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아이의 모습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뭐 가족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계와 세계 사이의 숲,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 그림을 보여주지 말고요. 글만 보고 그려볼 수 있도록 그래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따라 그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준 다음에 듣고 아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리도록 한다면 좋은 또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광고인데요. 다음 강의는 4장입니다. 근데 종종 매주가 아닌 격주로 영상이 업로드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가 계속 운영이 되는데 강의 하나 또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 업로드 후에 오나영 역시 업로드가 되니까 오나영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도서 적어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